한 주간 쏟아지는 옥천 소식들을 모아 포인트를 짚어서 해석하는 코너 뷰포인트 시작합니다.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where it stays. Way back a year ago. 지방선거 결과 누군가에게는 의외이고 누군가는 기대했던 결과일 수 있을 텐데요. 어떤 정당 어떤 후보들이 어떤 이유로 당선되었을까요? 함께 알아보시죠. 우리의 이후 지방선거 특집 방송입니다. And for the first time in a long time I'm alright. I've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네, 안녕하세요. 우리의 이유 진행하는 하성훈이라고 합니다. 와. 안녕하세요. 우리의 이유와 뷰포인트를 지금 함께하고 있는 이혜수라고 합니다. 와. 네, 안녕하세요. 뷰포인트 진행하고 있는 옥천신문 이현경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오늘 특별한 방송이에요. 네, 뷰포인트 와. 진행자와 우리의 이유 진행자 두 분께서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통합 방송이군요. 네. 아, 현경 기자님이 한번 제안을 해주셨죠, 처음에. 제가요? 맞잖아요. 제가 했군요. 네, 그렇군요. 맞습니다. 그렇군요. 네. 전 제가 한 줄 알았는데. 순서가 양쪽에서 하셨는데 시간 순서가 그랬습니다. 아, 네. 그랬답니다. 다행입니다. 네, 서로의 마음이 통했네요. 아, 오늘 그러니까요. 어떤 방송인가요? 저희 이제 지난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 가지려고 하는데요. 또 다행히 저희 이영경 편집장님 오셔가지고 또 옥천의 내밀한 이야기도 들어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듭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어떠셨나요? 뭐 지방선거 아까 오프닝 멘트 때도 말했지만 뭐 기대일 수도 있고 의외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기도 하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덤덤하게 봤습니다. 왜냐하면 예상했던 결과에 조금 더 가까운 거기 해가지고 어쨌든 투표는 되게 낮을 거라고 봤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되게 압도적으로 이길 거라고 봤기 때문에 특별한 그냥 덤덤히 봤는데요. 어떠셨어요? 저는 선거 결과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어떻게 됐을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이번 지방선거를 보지는 않았고요. 정책이 왜 없지? 이번에 왜 이렇게 정책이 많이 없지? 네.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어떻게든지 후보님들께서 정책을 하나라도 더 발굴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거 중심으로 이야기가 좀 그나마 조금이나마 더 되는데 신문이 역할을 해야 된다는 그 사명감 아래 조금 이렇게 봤던 굉장히 바쁜 그런 상황들이 좀 진행이 됐었어요. 그래서 결과를 마주하는 주에는 오히려 이제 신문에서 이제 할 수 있는 건 조금 끝났다. 이런 마음으로 좀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선자들의 공약이 뭐가 있었지 계속 쳐다보고 했던 그런 주를 보냈습니다. 저는 투표를 해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누굴 대체 무엇을 보고 뽑아야 되는 거지? 라는 생각이 제일 많이 들어서 사실 친구들이랑 얘기를 많이 했던 건 투표를 별로 안 하고 싶어 라는 이야기가 되게 굉장히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표는 해야 되니까 어떻게든 투표를 해보자 이러면서 같이 투표를 하러 갔기 때문에 결과에 대해서 뭔가 기대가 되는 거는 많지 않았는데 또 의외의 결과라고 보이는 결과도 옥천에서 일어나서 그거는 좀 반갑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기분이었기 때문에 투표율이 굉장히 낮은. 그런가 봐요. 네, 우리 지방선거 투표율 낮긴 한데 이번에 어쨌든 50.9%. 지난 지방선거 좀 높아서 사실은 맞습니다. 60.2% 나와가지고 이번이 더 낮게 보이긴 하지만 사실은 뭐 지방선거는 보통 50에서 60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투표율이었던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낮나요? 그러니까요. 아까 SPD님 말씀처럼 이게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은 언론에서 자꾸 노출시켜 주는데 사실 이게 자기 지역은 정작 모르잖아요. 자기 지역이 되게 중요한데 우리 지역 의원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나왔고 누가 나왔다는 알도 치더라도 이 사람이 무슨 공약 가지고 있는지는 오히려 지방선거가 더 깜깜한 것 같아요. 진짜 공보물 정도 열어봐야지 이 사람이 이런 주장하는구나 정도 알 수 있는. 물론 옥천 같은 경우에는
해수 PD님이 다 영상을 만들어서 옥천신문사 같이 해가지고 그나마 이제 관심 있는 분들 찾아볼 수 있는데 사실은 다른 지역 같은 건 찾아보기도 되게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접 만나서 얘기를 듣거나 공보물을 보지 않으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니까 이제 갈수록 투표율이 낮은 것도 있고 또 한국은 워낙 중앙정치 중심이다 보니까 지방선거 투표에 관심이 덜한 거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공보물 자체도 그 주민들에게 전달되는 시점이 굉장히 저는 늦어요. 늦다. 네. 늦어서 공보물 보고 사실은 이게 무슨 뭐 어떤 거를 함의하고 있는 말인지 왜냐면 압축적으로 넣어야 되니까 맞아요. 사실 저는 이번에 공보물을 보면서 느꼈던 게 가령 뭐 이주민을 위한 정책을 하겠다 이런 공약들을 넣어놓고 자기는 이런 것까지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것은 공약이 아니다. 뭐 사실 주민자치 활성화하겠다 뭐 이렇게 막 얘기는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내는 것은 다 공약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어떠한 디테일한 정책으로 방식에 대한 설명이 좀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런 설명들이 근데 거의 없어요 공보물이. 그래서 맞아요. 사실은 이게 옥천에 있는 후보님들이 문제인가 싶어가지고 제가 이 지역 다른 지역에 사는 친구들 것들 공보물 이렇게 접할 일 있으면 좀 보고 혹은 이제 다 오픈됐을 때는 다 여러 가지 그냥 막 무작위로 들어가서 봤어요. 봤는데 기초 선거구 아니 광역 선거구도 그렇고 공보물을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저는 옥천에 있는 후보님들이 진짜 옥천신문 닭달에 못 이겨서 진짜 엄청나게 그래도 기초부터 시작해서 정책 개발을 하나라도 구체적으로 내놓는 거였구나라는 거를 너무 보고 오히려 저는 진짜 맨날 그 정치하면 여의도 그럼 막 이렇게 서울 정치 막 이렇게 얘기를 해서 서울에 있는 우리 기초 의원님들은 얼마나 좋은 정책들을 가지고 내놓으실까 싶어가지고 봤단 말이죠. 근데 저는 저희 그럴 리가요. 지역구 후보님들 네. 정말 이번에 와 정말 열심히 하시는 거구나 우리 지역구 후보님들이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정말 저런데도 당선이 되시는구나. 다른 지역 얘기하시는 겁니다. 네. 네, 그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공보물을 내가 왜 많이 보려고 하지 않았지 다른 지역 것들을. 맞아요. 근데 심각하다. 네. 소수정당 같은 경우에는 선거 때 고민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공보물 비용이 되게 비싸거든요. 왜냐하면 선거 비용 중에 가장 큰 비용 덩어리 비용이 공보물. 왜냐하면 어쨌든 이게 전 세대를 다 보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실 한국의 선거 제도의 문제를 지적하라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운동 기간이 너무 짧다. 13일이라고 한 시간 동안 이 사람을 도대체 뭐 어떻게 판단하냐 이것도 있을 거고 또 말씀하신 공보물이 가는데 늦게 가죠. 근데 안 보내긴 또 애매해요. 그리고 또 단체장 같은 경우에는 공보물 안 보내면 이게 그 후보 자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보내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뭐 이 인원수만큼 공보물 찍어 보내려면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거든요. 1,000달이 넘어가는. 근데 활용도가 있을까 따져보면 사람들이 안 보면 또 이건 완전 활용도는 없고. 그래서 매번 선거 때마다 후보들이 공보물을 찍을까 말까, 몇매로 찍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이게 활용도가 있어야 되는데 활용도가 너무 늦게 도달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아까 편집자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 선거도 보면 정책이 뭐야 도대체? 후보들과 그러니까 정책이 뭐다는 그나마 또 알더라도 정책이 차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 서로 주민자치 활성화 얘기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차이가 있는 건지도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뭐 주민자치 활성화를 계속 얘기를 하면은 주민자치 활성화하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후보가 그러니까요. 대체 어디 있겠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활성화라는 공통의 목표를 두고 방법론에서 차이가 있는 거고 그 방법론을 평가를 하면서 이제 주민들이 저 후보가 더 현실적이네 아니 혹은 저 후보가 더 진취적이네 이런 거를 좀 평가를 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이 당 저 당 할 거 없이 이 후보 저 후보 할 거 없이 너무 비슷하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우리 동네 사람 뽑아줘야지. 우리 고향 사람 뽑아줘야지.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상황이 반복이 너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후보자도 너무 늦게 정해졌어요. 맞아요. 이번 그래서 대선 너무 때문에 어려웠어요. 맞아요. 대선 때문에 특히 더 늦게 정해지니까 이번 선거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사람들이 투표하기 싶은 마음이 별로 잘 안 나는 선거였긴 했습니다. 근데 정치 공학적으로 보면 또 이게 기성 정당한테 되게 유리해요. 왜냐하면 투표율이 낮을수록 자기 지지 기반이 확고한 사람은 별로 열심히 선거운동 안 해도 되는. 왜냐하면 이렇게 비율상으로 보면 결국 낮은 퍼센트로 당선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보통 이제 옥천에서 이제 거대 양당의 타이틀을 달고 나오시는 분들의 사례를 보면은
40%씩은 이제 깔고 간다고 말씀을 많이 해주세요. 그러니까 아무리 인지도가 떨어지는 후보도 뭐 사실은 뭐 방송국들이 하는 여론조사에서는 뭐 20%, 30% 차이가 나도 실제로 투표함을 개표하면은 그 차이가 그만큼은 안 벌어지는 이유가 40씩 깔고 간다는 게 다 있어요. 근데 이게 깨진 적이 별로 없어요. 못 봤어요. 뭐 국회의원 선거에 갑자기 이게 정당에서 내려오신 분이 투표를 하고 열심히 그때도 3개월도 안 되는 시간 안에 했어도 40%막 다 넘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막 그 군수 후보님들이 방송국에서 실시한 여론조사가 20% 이상 차이가 나니까 신문사로도 많이 전화가 왔어요. 이게 그 체감되는 여론이 이게 맞느냐. 근데 저희는 한 번도 20%포인트 차이가 난다고 느껴본 적이 없었거든요. 게다가 그 비록 낙선을 하셨지만은 국민의힘 김승유 후보의 그 지지가 계속 치고 올라오는 게 보였고, 그리고 절대적으로 저희 그 지난 선거에서 지난 지방선거 2018년 지방선거에서 주민들이 어떻게 투표를 하는지 저희는 생생하게 현장에서 봤기 때문에 단언할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근데 이번에 아까 혜수 PD가 말씀하신 것처럼 신문사에서도 정말 멘붕이 정말 많이 왔던 게 후보자 확정이 너무 늦게 되니까 이거는 저희가 멘붕이 왔다는 거는 유권자들도 마찬가지 입장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대선 때 사실은 대선이랑 지선이랑 운동을 같이 하면 왜 안 되는지 저는 이해가 지금도 안 가고, 이 부분에서 양대 정당이 정말 대국민 사과문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때 당시 후보님들도 얼마나, 그러니까 이 방송 영화 마냥 쫄려 하셨는지 몰라요. 자기 선거하면서 대선 운동을 해야 되는데 이 양당에서 자기 선거를 하지 말라는 식으로 이제 대선에 올 집중을 하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사실 그 지금 이제 정치 신인분들은 굉장히 지금 난감해하셨고, 그런 상황들이 계속 보면서 뭔가 후보자가 그 윤곽이 드러나야지 저희도 계속 공격적으로 좀 질문을 묻고 정책 개발하셨냐고 묻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약간 또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계신 분들은 유리해요. 왜냐하면 핑계댈 거리가 너무나 큰 핑계댈 거리가 있는 거예요. 후보자 확정도 안 됐는데 지금 나한테 물어보는 거는 이르다. 맞아요. 그런 말을 엄청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러면 저희는 그래서 대선이 끝날 때까지만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죠. 대선 끝나자마자 진짜 밀린 거를 숙제하듯이 풀어내리라 했는데 웬걸 선거구 획정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선이 끝나고 나서 뭐 정치적 쇄신을 하시겠다면서 뭔가 중대선거구제 갑자기 기초에 국민들이랑 합의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두 모르겠는데 던져놓고 그러면 빨리 해야지. 이것도 늦게 하고, 또 그러다가 저희 옥천 같은 경우에는 도의원 광역 선거구가 네. 살아나냐 뭐 이렇게 죽느냐 그 생사의 기로에서 있는데 그것도 획정이 너무 늦게 되고, 그렇다 보니까 후보님들도 자기가 기초 선거구에 나갈지 아니면은 광역 선거구에 나갈지 이것도 본인이 스스로가 대답을 못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된 게 다 4월 중순이었어요. 근데 또 웬걸 저희 민주당 우리 군수 후보님 경선이 최초로 또 진행이 됐는데 이것도 다 딜레이가 됐을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 대선 이후로. 그래서 세상에 군수 후보님이 결정이 안 됐어. 4월 말인데도 결정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가 한 달 남았는데. 그래서 저희도 그러니까 인터뷰를 언제 가야 되지? 세 분 다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런 계속 결정을 내려야 되는 상황인데 또 너무 힘들었어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그 경선이 끝난 것도 4월 말 5월 초예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운동을 하셨어요. 진짜 완벽한 최종 결정 후보로는. 그러니까 너무 검증할 수 있는 기간, 유권자가 네. 그 기간이 너무 짧았어요. 짧았고 그래서 되게 많은 지방선거를 바라보는 거대 양당이 보는 시각이 너무, 그들이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어떻게 이 기초의원 선거구제의 무용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왜 안 나오겠습니까? 지금 정당에서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 선거는 정말로 치르기가 너무 힘든, 시간적 한계 너무 힘들었어요. 전 개표 방송 볼 때도 좀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주요 3사에서 개표 방송을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궁금한 건 어쨌든 우리 동네 이야기가 더 궁금한데, 그 개표 자체를 도지사나 교육감 개표를 먼저 하나요? 보통 같이 하는데 늦게 끝나, 사람 수가 많으니까. 그거는 계속 뭔가
표로 올라오고 물론 표로 올라와도 사실 빨가냐 파라냐 둘 중에 하나라서 좀 재미가 없긴 했는데 표로 계속 올라오는데 우리 동네에서는 개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게 아예 안 올라오니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건 약간 언론사들이 좀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인데 마치 전국이 네. 광역지자체장이 민주당 대 국민의힘의 정쟁 속에서 누가 더 많은 의석수를 차지했느냐가 전 국민의 관심사인 것처럼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진짜 솔직하게 얘기하면 옥천 주민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건 군수 누가 됐느냐예요. 그다음에 자기 지역구에 군의원이 누가 그쵸. 됐느냐예요. 도의원님도 이렇게 삐지지 마시고요. 도의원님들도 그 후순이거든요. 근데 이제 방송에서 7시 반에 방송 3사가 그 출구 조사를 발표를 했어요. 근데 전부 다 광역만 하죠. 광역만 했어요. 도교육감이나 도지사만. 네. 그러니까 그리고 7시 30분에 투표 종료돼 가지고 코로나 환자들은 또 그 포함이 안 된 건데 7시 30분에 그게 발표되고 난 다음에 신문사로 전화가 엄청 왔어요. 군수는 안 하냐, 그 출구조사를 안 하냐, 그래서 안 했나 봅니다. 제가 방송 3사를 대신해서 안 했나 봅니다 했는데 그 뒤로 계속 이제 전화는 군수 누가 됐냐, 군수 누가 됐냐. 그 군수 이제 당락이 갈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아니 거기 군의원 누가 됐냐, 도의원 누가 됐냐 이런 것들이 계속 전화가 계속 울려요. 그게 뭐 새벽 10시, 오후 10시든 11시든 새벽 1시든 2시든 계속 울려요. 그래서 이거를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언론사들도 심지어. 그래서 이건 굉장히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 지방선거를 바라보는 시선이 굉장히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거를 또 한 번 또 느꼈던 그런 개표 방송과 개표였습니다. 네. 네, 본격 정치 방송.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문제가 많네요, 그렇죠? 이번은 어쨌든 간에 뭐 대선 때문이긴 하지만 어쨌든 후보자들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나 정책 같은 게 공유가 안 된 것도 있고, 그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그것을 보도하는 언론사의 보도도 너무 중앙 중심적으로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정작 지역 주민들의 관심사나 좀 알고 싶어하는 궁금증들은 정작 반영이 안 되고, 그런 것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뭐 그렇게 보면은 사실은 뭐 어쨌든 뭐 지난 지방선거 결과에 비교하면 이번 지방선거는 약간 이제 국힘과 민주당이 그 교대 바톤 터치한 형태로 선거 결과가 나왔던 것 같고, 뭐 교육감 선거는 어쨌든 이거는 정당과 상관없으니까 이제 뭐 소위 그냥 보수 진보였지만 사실 전 잘 모르겠어요. 뭐가 보수고 뭐가 진보인지. 하나는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토론회 불렀는데 안 온 후보와 토론회 불렀는데 온 후보와. 근데 저희는 안 온 후보가 당선이 됐어요, 그렇죠? 네, 당선이 되셨고요. 근데 옥천에서 투표율을 보면은 아주 비등비등하게 접전이 그쵸. 나왔어요. 네, 그런데 맞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접전표가 나올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었는데 우리가 왜 예상을 놓쳤냐라고 했을 때 그 이제 고등학교, 이게 중학교 이게 뭔가 입시라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지금 진보 교육감이라고 흔히 불리는 이전 김병우 교육감의 그 혁신 교육이 입시에는 맞지 않는다라고 계속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좀 안타깝게도 옥천고등학교가 최근에 서울대를 계속 못 보내고 있다. 여기서 발화된 이야기들이어서 굉장히 좀 안타까운데 그럼에도 그게 영향이 컸나요? 예, 많이 컸습니다. 많이 컸고 그리고 그 옥천에서 왜 이런 그러니까 주민의 뭐라고 해야 될까? 주민 참여? 이렇게 행정에 참여하는 그리고 교육에 참여하는 것들이 저는 11개 시군 중에서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가장 잘하고 있는 1, 2 안에 옥천이 들어간다고 봐요. 이건 되게 주민들이 자부심을 가져도 되는 부분인데 근데 한편으로는 이 결과를 다른 일부 주민들께서는 아직 뭔가 검증되지 않은 시스템을 옥천에 먼저 이게 계속 도입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시더라고요. 혁신교육이 이거 뭔가 아직 검증이 덜 됐는데 왜 계속 옥천에서 이렇게 계속 뭔가 실험을 하시고 하시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불만이 있으셨던 것 같고 그게 표로 좀 연결돼서 지난번 선거보다는 조금 더 많은 표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안타까운 게 청주의 유권자 수가 너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지금 충청북도 선거에서. 그래서 청주를 못 잡은 후보님들은
청주를 벗어나서 운동을 하려 하지 않으세요. 아, 이제 밖에 안 나오는군요. 예, 근데 선거 결과를 보면 아쉽게도 이게 맞아요. 청주에서 많이 밀리면은 청주에서 1%뭐 득표율 차이가 났다. 그 1%는 사람 수가 엄청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뭔가 계산기를 두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고 후보님들은 청주에서 뭔가 표가 뒤진다. 그리고 이러면은 엄청 이제 청주 집중으로 하고 그리고 혹은 내가 계산기 떼들어 보니까 청주에서 월등히 높기 때문에 내가 저기는 안 가도 되겠다 이런 판단들을 조금 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후보님들은 사실은 당사자가 나 토론에 못 간다라고 얘기하시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언론사를 상대로. 그러니까 후보님은 전화를 이제 잘 안 받으시려고 하고 참모진들은 각종 이야기를 하시면서 못 간다고 얘기를 하시는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그게 되게 심각한 문제네요. 저도 말씀 듣다 보니까 생각이 난 건데 어쨌든 이 교육감 선거 같은 경우에는 전 지역에 보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건데 어쨌든 이게 인구가 많은 특정 지역 중심으로 이거는 뭐 충북만이 문제가 아니겠죠. 다른 동네도 마찬가지겠죠. 제일 인구 많은 도시 중심으로 선거운동이 진행되는 거고 나머지 도시는 약간 이제 들러리처럼 가는 그런 것도 되게 심각한 문제가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좀 뭔가 깨 나가야 되나라는 고민이 있고 사실 이건 도지사 선거도 마찬가지 맞아요.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되게 이제 남북권 소외론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선거의 그 표가 이렇게 되면은 계속 이건 나올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그러게요.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인원수, 그러니까 결국 인구 중심으로 결국 가게 되는 게 지역구 선거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이제 갈수록 더 심각해지겠죠. 충북도 청주 집중이 완화될 게 아니라 앞으로 뭐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그러게요. 그럼 사실 이 광역 선거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가 앞으로 되게 중요한 문제 될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는 게 맞는 거냐. 광역 선거도 마찬가지, 교육권 선거도 마찬가지.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네네. 주민분들이 그 교육지원청, 그 11개 시군별로 있는 교육지원청 교육장의 자리도 선출직으로 가야 된다. 혹은 100% 선출직이 아니더라도 교육장 공모제 방식으로 와서 그 지금 광역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조금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도입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사실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 이게 현실에는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인사권은 굉장히 강력하게 그렇죠. 인사권은 본인이 쥐고 싶겠죠. 조직을 장악할 수 있는 권한이기 때문에 이곳을 내려놓는 후보님이 사실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지금도 이제 주민들은 바라시죠. 교육장은 교육장 공모제로 넘어갔다가 사실 읍면장 선출직도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거보다 더 먼저 교육장부터 선출직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들 계십니다. 그건 뭐 교육감들한테 물어보면 놓기 싫어할 거고, 그건 시스템을 바꿔야 되겠죠. 아예 시스템을 바꿔 중앙정부 차원에서 어쨌든 시스템을 바꿔가지고 이제 뭐 그러니까 직접 선출이 안 되더라도 어쨌든 일종의 선출 과정에 주민들의 영향이 행사될 수 있도록 영향력이 행사될 수 있도록 하는 과정들은 필요하고 가능. 어쨌든 여러 가지 지금 현재 뭐 어쨌든 선거 일정의 문제도 있었고 광역 같은 경우 선거 방식의 문제도 있는 것 같고 또 방식의 문제 중에 또 하나 이번엔 무투표 당선. 네, 그 얘기를 꼭 해야 네, 돼요. 무투표 당선이 또 되게 역대 최대로 많이 나오면서 또 이제 무투표 당선과 정당 공천제가 묶여서 정당 공천제 사실 매번 논란이 되긴 하지만 이번엔 더 논란이 되면서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편집장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아니 저는 이런 무투표 당선이 이렇게 세 자릿수가 넘어가는 거를 처음 봐가지고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냐. 우리 동네는 이렇게 경쟁이 치열한데 어떤 동네가 대체 이렇게 후보자를 배출하지 못하였느냐. 라고 그리고 왜 후보자가 그 후보자 무투표 당선된 게 아니 저는 그렇게 맨날 여의도 정치 하는데 거기서 많이 나왔어요. 서울에서 많이 나왔어요. 맞아요. 서울에서 많이 나왔어요. 이번에. 네, 그래서 아니 그렇게 정치의 중심이라고 얘기를 그렇게 소리 높여 막 하면서 기초의원에서 이것도 안 되는데 선거도 투표도 안 하는데 이게 뭐냐 이거는 진짜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그럼 궁극적으로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지에 아직 답을 못 찾았어요. 이거 왜 그럴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앞서 말씀하셨던 뭐 어쨌든 기간이 짧은 것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사실 무투표 당선은 보통 보면 정당들이 1-가 1-나 2-가 2-나 이렇게 내잖아요. 무투표 당선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복수 공천이요? 네. 네네. 근데 왜 그게 무투표 당선된 지역에서는 그게 안 됐을까?
합의를 받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되게 무투표 당선은 그냥 후보자가 없어서가 아니라 굉장히 정략적인, 부정적인 의미에서 정략적인. 뭐 저는 선거 방식 일종의 그러니까 거대 정당들이 짬짬이를 한 거죠. 이쪽 거는 그냥 우리끼리 나눠 먹자라는 식으로. 그럼 어쨌든 그렇게 합의하고 나면 다른 정당이 껴들기가 현실적으로 2인 선거구인데 두 정당이 한 명씩 후보 내면 다른 소수 정당이 끼어들어가서 운동을 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런 선거운동은 뭐 이렇게 소수 정당, 녹색당 같은 당선을 염두에 두지 않는 정당들이나 끼어들어갈 수 있지. 사실은 현실적으로 자기 역량을 쏟기가 되게 힘들게 만들어 놓은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그 앞서 말했듯이 중대선거구제를 실험을 왜 그런 지역에서 하지 아니하고 네. 뭐 광주라든지 인천이라든지 이런 데로 밀려나서 했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었어요. 이 부분이. 그래서 중대선거구제를 그 무투표 당선된 약간 그런 지역들을 잘 토다봐서 그런 데서 했었으면은 다른 결과가 좀 더 나오고 더 재밌는 결과가 나올 수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 이것도 굉장히 정략적으로 지역을 정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복수공천 문제를 굉장히 어떻게 봐야 되는지도 되게 많은 고민이 들게 하는 선거였어요. 저는. 그러니까 그렇죠. 무투표도 되게 정략적으로 무투표 당선이 많이 나는데 반대로 지역에서는 복수공천도 굉장히 정략적으로 해서 해서 이게 그 서울에서 있던 기초 선거와 지방에서 있는 기초 선거가 굉장히 뭔가 다른 양상으로 근데 정략적이라는 공통점 아래 진행된 거라서 이거를 섣불리 뭔가 제도를 바꿨을 땐 여기 안 맞고 저기 안 맞고 막 이렇게 돼서 굉장히 고민이 되는데 무엇보다도 2인 선거구제를 깨는 거라는 거는 이거는 진짜 했었어야 되는데 이거를 안 한 거에 대해서 약간 뭔가 좀 아쉬움이 좀 남아 있고요. 그리고 2인 선거구제를 깨서 3인 4인으로 갔을 때 그러면 각 정당이 복수 공천하는 것도 막아야 된다 제도적으로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네, 근데 네. 그랬을 때 다른 정당의 후보님들에게 기회는 조금 더 많이 돌아갈 수 있겠다라는 거에서는 이견이 없는데 문제는 그러면 정당 안에서 내는 후보님들은 거의 정당 후보자로 결정되는 순간 당선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게 현실이에요. 안타깝지만 그랬을 때 주민들의 투표로 한 번도 이렇게 뭔가 심판이라고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나 검증받지 않은 후보님이 정당 안에서의 공천만 잘 받으면은 이 약간 일부 지역에서는 당선이 되는 게 이게 맞는 시스템이냐. 근데 서울의 결과를 보면은 복수공천 이거 하면 안 되는 거 맞을 것 같고 중대선거구제를 가서 여기서 상황으로 보면은 이건 이렇게 일괄적으로 할 게 아닌 것 같고 이렇게 뭔가 계속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다른 나라는 대체 어떻게 투표를 잘하고 있느냐 이런 고민들이 많이 들었어요. 다른 나라라고 꼭 잘하고만 있을까요? 뭐 유럽 봐도 극우 정당들 막 득세하고 이런 거 보면 우리 한국만이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 힘들 것 같고요. 다 못하고 있습니까? 다 대의민주주의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위기에 약간 봉착하고 있는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 문제가 한국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 다 비슷하게 후보가 누구인지 잘 모르겠고 되게 극단적인 주장이 있었는 후보들은 어쨌든 눈에 띄니까 지지를 많이 받고 뭐 이런 이제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그런 것도 있어요. 뭐냐면 뭐 복수공천 금지하다는 얘기도 있고 저는 사실 복수공천 금지가 현실적으로 힘들다라면은 기호부여 방식도 바꿔야 된다. 왜 지방선거 하는데 왜 국회 의석 중심으로 기호 1, 2번 나누고 또 심지어 왜 기호 1-가 1-나 이렇게 줘야 되냐. 그냥 기호만 섞어도 그냥 다 추첨하는 거죠. 추첨해가 섞어놔도 이게 전국적으로 다 그러면 번호가 틀려지잖아요. 그렇죠. 그럼 사람들이 어쨌든 간에 그럼 최소한 우리 당 사람이 누구인지 찾아야 되는데 지금 안 찾아도 되는 거잖아요. 그냥 우리는 여당이니까 1-냐, 뭐 우리는 야당이니까 2- 뭐 이렇게 되면 되게 단순한 구도를 만들어 놓은 게 사실 저는 그러니까 이게 투표라고 저는 유권자의 몫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유권자가 자기 몫을 찾을 수 있도록 시스템이 받쳐줘야 되는데 한국은 유권자가 그런 고민 안 해도 너무 편리하게 돼 있는 구조. 딴 나라에는 이름 쓰는 데도 있어요. 일본이 그렇죠. 네. 그러니까 후보자 이름 정확히 써야지 당선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결국 뭐냐면 그만큼 관심 안 가지면은 효과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너무 관심 없게 해도 되는 걸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그 교육감 선거가 이제 번호도 없고 그렇죠. 이름 보고 이제 투표를 해야 되는 거고 심지어 제비뽑기로 번호도 안 뽑아요. 그러니까 유권자 수가 100명이면은 2명이 나왔다 그러면은 무작위로 50명의 그 유권자들은 뭐
뭐 이해수가 나왔는데 이해수 PD가 앞에 있고 하승우 후보님이 뒤에 있고 다른 50명은 하승우 이제 후보님이 앞에 있고 이해수 후보님이 뒤에 있고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죠. 교육감 선거가. 저는 그렇게 가는 게 맞아요. 정당 다 네. 섞어서 이렇게 가는 그쵸.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 이거는 사실 소수 정당에 지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해주시는 거고 게다가 우리 그 옥천의 상황을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 가선거구 군의원 선거에서 무소속 후보님이 나오셨어요. 근데 무소속 후보님은 그 본 후보 등록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기 번호를 모르세요. 맞아요. 앞서 정당을 가지고 나온 정당 후보님들이 몇 명 있는지가 계속 변수로 작용되고 하다 보니까 예비 후보 때도 사실은 번호를 함부로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비 후보 등록을 또 해놓고 막 선거운동 하시다가 본 후보 등록을 또 안 해버리시면 앞선 후보님들이 경쟁 후보가 자기 번호 또 바뀌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보면서 이게 뭔가 정당 공천제 폐지를 과감하게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사실 투표 용지를 이렇게 과감하게 바꿔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거대 정당이 그것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안 하겠죠. 그러게요. 네. 원래 기호부여제 바꾸자는 얘기도 한참 했었는데 뭐 무엇보다 그러니까 사실 공직선거법 자체를 제가 볼 때는 전면 개정해야 될 필요성이 사실은 이번 선거를 통해서 좀 나오지 않았나. 좀 전체적으로 안 바꾸면 이건 제가 볼 때는 이런 경우가 비슷하게 반복될 거라 가지고 좀 이제 손을 대야 되는데 결국 이게 또 그죠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을 채울 거냐 이 문제가 돼서 국회 가야 되는데 국회에서 할 거냐 이거를 하여튼 답답한 노릇입니다. 그 공당의 역할도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에 처음으로 참 이슈는 별로 안 됐지만 저희 지역에서는 또 이슈가 됐어요. 국민의힘 후보님들이 시험 보러 간 거. 네네네. 그 이름이 있었는데 패트 뭐 네, 미트 피트 이런 느낌으로 네. 패트를 만들었는데 근데 시험을 보러 가는 거 자체만으로도 되게 그 유권자분들은 재밌어했어요. 왜냐하면 그 바쁜 이렇게 악수를 하고 다니는 그 와중에 진짜 이틀 동안은 그 시험 공부하신다고 바쁘셨어요. 국민의힘 후보님들이 갖고 아이고 망신 당할까봐. 근데 저희도 그 국민의힘에서 다 자료를 풀어놔가지고 봤거든요. 굉장히 이준석 당대표스러운 문제들이 많았지만 그래도 이런 거 게다가 기본적인 것들 숫자 있는 것들 예산안 보는 것들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 있어서 이런 거는 좀 재밌구나. 이게 효용감이 어떻게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결과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너무 이슈가 안 됐지만은 그리고 사실은 시험을 본다는 거 이렇게 장치를 준다는 거 시험의 형태든 아니든 장치를 준다는 거는 공당이 그 공천을 주는데 시스템을 작용하겠다라는 의지를 좀 봐가지고 근데 그게 너무 시험이라는 이런 맞아요. 시스템을 가져온 게 좀 아쉽지만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은 있었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 시험을 봤던 뭐로 했던 우리 공당에서는 이 자격이 안 되는 후보님들을 공천을 주지 않았습니다라는 결과도 어느 지역구에서는 우리 옥천을 꼭 특정하지 않더라도 튀어나왔어야 되는데 결과물이 하나도 없다는 거. 그래서 이것은 국민의힘이 뭔가 너무 대선도 아슬아슬하게 이기다 보니까 그 뭐 민주당 쇄신을 말할 것도 없이 국민의힘도 뭔가 쇄신하는 계속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냥 뭐라고 할까 이거를 약간 보여주기식 제도라고 이제 저는 봤고요. 정말 뭔가 주민들도 공천을 안 받을 사람이 받았다는 얘기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럼 대체 그 정당들 무엇을 하는 것인가? 왜 있는 것인가? 역할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많이 의문이 들었던 그렇죠. 선거입니다. 사실 이제 정당 공천제를 하는 이유는 정당의 책임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말씀하시긴 대로 이제 공천만이 아니라 저는 뭐 인간의 일이기 때문에 공천은 잘못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문제는 잘못했다라고 하는 걸 인지하고 난 뒤에 어떤 행동을 취할 거냐. 사실은 정당 공천제는 그러니까 어쨌든 현재로서는 당선되고 나면 어쨌든 개입할 여지가 없는데 어쨌든 정당은 개입할 여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정당 공천제를 하고 책임 정치를 하겠다 얘기하는 건데 문제는 이제 아무도 책임 안 지니까 이제 사실 문제가 생기는 거고 이제 보면 이제 국민의힘이 그걸 이벤트로 만든 거죠. 자격 시험이라고 하는 이벤트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그건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뭐냐면 이게 일종의 한국의 정치 사이클이 너무 짧은 거죠. 성인 남성들 대부분 50대 정도 되면 돈 많이 벌었어. 이제 내 좀 명예가 필요해. 그럼 이제 의원이라도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하면서 지방선거 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인 이쪽에 정치인의 풀이 너무 제한돼 있는. 그래서 지금 저는 뭐 이번 지방선거 때부터 한 명 당선되긴 했지만 국민의힘에서
한민당 선생했지만 어쨌든 10대 어쨌든 비선거권이 풀리고 어쨌든 저는 한국에서는 이제 지금 청년 때부터 좀 정치인으로 훈련되고 단련된 사람들이 있어야지 공천을 줄 거잖아요. 공천을 줄 사람이 없으면 어쨌든 제가 볼 때 아무리 좋은 룰을 짜더라도 줄 사람 없으면 도루묵이 되는 거고. 그럼 어쨌든 좀 그런 사람들이 성장해서 정당 내에서 자기 몫을 차지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럼 정당이 그렇게 정치인들이 양성할 수 있는 자기 풀을 만들 의지가 있느냐. 그걸 봐야 되는데 그게 제가 볼 때 뭐 시험으로 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결국은 이쪽에 일상적인 당 활동 속에서 주민들을 만나고 사람들을 만나고 하는 과정 속에서 길러져야 되는데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그 개인한테 알아서 맡기면 결국 그것도 제가 볼 때는 그 정도의 자기 비용을 투입할 수 있는 사람만 하겠죠. 이미 경제적으로 압박감이 없어야지 할 거잖아요, 정치를. 결국은 그런 정치인들이 당내에서 하려면 당연히 제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은 당이 뭐 월급을 주든 활동비를 지급하든 해가지고 계속 그걸 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 당의 혁신이 지금 그런 거죠. 그런 정치인들 양성하는 거, 당의 재원이 지금 보면 뭐 기존의 양당들 국고보조금 많이 받잖아요. 근데 다 자기들 마음대로 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그런 비용들이 그런 정치인들이 양성하는 데 쓰고 또 한편 어쨌든 정당 내 민주주의가 필요하겠죠. 당내 의사결정 과정에도 주민들의 의견을 어떻게 반영, 그냥 선거 때마다 계속 무슨 뭐 여론조사 뭐 일반 지지율 반영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일상적인 당 운영 과정에도 반영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 만약에 정말 문제가 있으면 뭐 당의 문제 제기를 하면 당이 그 의견을 받아서 뭐 지방의원도 소환을 한다든지 제명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효용감을 느낄 텐데 지금은 그런 효용감을 느낄 수 있는 장치가 없으니까 그냥 정당 공천제만 하고 있으니까 공천만 하지 사실은 그 외에는 아무런 개입을 안 하는 게 이제 일종의 무용론 같은 걸 낳는 거죠. 그래서 정당 공천제 폐지를 해야 된다는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기초나 네. 광역의원 이렇게 군수부터 있으면 되지 않겠냐 뭐 이런 네, 얘기 네. 많이 해주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장단점이 워낙 명확한 문제인데요. 저는 예전에는 정당 공천제 폐지 주장이었고 요즘은 정당 공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 왜냐하면 이게 정치인을 양성하는 기능을 누가 할 거냐. 그래서 전담할 기관이 없어요. 한국에는. 학교에서 그걸 가르쳐줄 것도 아니고. 그럼 도대체 그러면 우리가 맨날 청년 정치인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청년 정치인 도대체 어디서 출연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어쨌든 저는 정당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근데 이제 정당 공천제 하기 위한 전제 조건 아마 제가 볼 때 정당 공천제 폐지 외치시는 분들의 한 절반 정도는 아마 선거 운동상의 불이익 때문일 거라고 봐요. 그럼 사실 이제 그런 분들이 느끼는 선거 운동상의 불이익을 없애주면 되는 거죠. 그럼 제가 볼 때 아마 절반 정도는 이제 정당 공천제 반대 안 하실 거예요. 뭐 기호 부여에도 문제가 없고 사전선 어쨌든 예비 선거 기간에서도 뭔가 차별이 없고 이러면은 뭐 제가 볼 때는 많은 불만이 사라질 거라서 오히려 좀 책임질 건 더 명확하게 책임지게 하고 뭐 가령 뭐 공천해서 당선된 의원 중에 뭐 문제가 생긴다면 사실 저는 국고보조금 이런 거 저는 꼭 줘야 되나도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그런 자기들이 공천한 의원 중에 일정 비율 이상의 문제가 생기면 저는 국고보조금 지급 안 하는 것도 방법이잖아요. 페널티로. 너희들은 제대로 정당 내 운영을 제대로 안 했으니까 페널티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조금 노력을 하겠죠. 그래서 좀 그런 식의 장치를 마련하면 되는 거지. 이게 문제니까 폐지 이렇게 하는 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땐 좋을까 생각하면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별로 안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정치인을 양성하는 기능을 해야 되는데 그 기능이 참 잘 안 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또 좀 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에서 뭔가 워낙 지난 대선 때 청년들이 이슈였고 부동층은 청년이라는 것을 확실히 이제 양 정당이 깨달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지율을 기본 지지율은 있기 때문에 당락을 좌우하는 것은 항상 어느 당을 지지할 것인지 결정해 놓지 않는 층인데 그게 청년이라는 거를 확인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지역에도 주민들이 이게 정당에서 좀 뭔가 자리를 차지하시면서 활동했던 분들이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급하게 이렇게 청년들이 찾아다니는 모습들을 보기는 했어요. 근데 그 노력들이 근데 이전에는 네. 없다가 있는 네, 거라서 네, 좀 네. 반갑기도 했는데 1년 전부터 좀 이렇게 하시지. 1년 전부터 좀 이렇게 꼬시다 되나? 꼬셔보시지.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이런 역할들을 좀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당 안에서 이제 한 발 물러서 있는 그러니까 뭔가 원로분들이 청년을 찾아러 다닐 생각을 안 한다. 이런 얘기도 한탄을 되게 많이 해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지속 가능할 것이냐 정당이 뭐 계속 뭐 너희들이 그분들은 그러니까요. 원로시기 때문에
60, 70인데 이제 어떡할 거냐. 이 정당 자체가 늙고 있는데. 근데 그거는 지역에 청년이 없다고 생각 안 한대요, 그분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주문하시는 걸 보고 공감을 되게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공천제 정당의 역할을 진짜 안 한다라는 얘기가 옥천에서 가장 많이 됐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전과 문제였어요. 저 이번에 나왔던 후보님들 중에서 40%가 전과가 있으셨어요. 근데 이 비율이 전국 비율보다 조금 높았던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하게 수치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이제 주민들이 저것도 이제 정당 차원에서 걸러지지 않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을 좀 제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후보님들은 전과 있는 거에 대해서 40%나 되니까 크게 이게 뭔가 자기 흠결이라고 생각을 안 하시는 분들도 많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정치인의 40% 후보님들의 40%가 전과가 있는 걸 보고 국민들 중에도 이게 40%가 전과가 다 있으신가? 아니 무슨 그런 나라가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어요. 게다가 이제 전과의 현황을 좀 보시면은 500만 원 벌금 받으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심지어 징역형에 떨어진 분들도 있으세요. 근데 막 전과가 무서운 것들이 많습니다. 당선자 중에도 많네요. 예, 당선자 중에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당선자 중에서 많은 거는 유권자분들이 조금 이제 판단을 좀 하셔야 되는 문제인 것 같고요. 정당 차원에서 걸러지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참 주민들도 되게 의문이라 표현하시면서 이 정당이 이제 역할을 하느냐에 대해서까지 가는 부분이어가지고. 그렇죠. 정가가 상당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내부적으로 걸러져야 되는 건데 내부적으로 안 걸러지고 한국은 또 이상하게 한때 되게 정가에 민감했다가 또 어쨌든 이 386 세대가 많이 들어가면서 그냥 약간 정가 있는 게 그냥 뭐 과거의 민주화운동 왜냐하면 과거의 민주화운동 경력 정가가 뭐냐면 우리가 보면 G10만 있는 게 아니라 저도 예전에 있었던 게 도로교통법 위반 이런 게 있거든요. 집회 그것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애매한 거예요. 경계가. 왜 정가?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사실 이제 정가 약간 이렇게 정가에 대한 민감도가 떨어졌다고 해야 되나요?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만 아까 이렇게 되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어쨌든 다시 저희가 약간은 정상화된 국가에 살고 있다면 사실 그런 부분들은 고민돼야 되고 가령 음주운전 지금도 보면 어쨌든 그 입각되는 후보자들 중에 음주운전 이거 논란이 되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공적으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범죄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내부적 걸러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지금 정당들이 그런 장치를 못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문제겠죠. 그리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적절하게 항의를 할 만한 것도 별로 없다. 예. 그런 거잖아요. 마음에 안 들면 안 찍으면 되지. 이런 식의 반응들. 아니 심지어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면은 교도소 갔다 온 사람들은 나와서 사회 활동을 아무것도 하지 말란 얘기냐? 나는 내 죄를 인정했고 그 죄에 합당한 처벌을 받았고 다 했다. 소명을 다 했다. 그런데 이후에 나의 활동에 대해서 전과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이제 사회로 나와서 교화돼가지고 나와서 활동에 대한 모든 이 전과자들을 뭔가 같이 싸잡아서 뭔가 얘기를 하는 거다. 이런 듯한 해명도 들어봐서. 그렇죠. 장발장이 전과자였지만 열심히 해서 시장도 되고 해서 훌륭한 일도 많이 했는데. 그렇구나. 장발장 시행됐구나.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근데 그거는 이제 그거였죠. 근데 결국 장발자도 뭐냐면 자신의 과거가 드러나니까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전과를 있는 사람들은 뭘 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사실 그게 그러니까 드러나야죠.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한테 좋은 것이 딱지를 붙여가지고 평생 아무것도 못하게 하자 이게 아니라 결국은 이 사람들이 그걸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지 계속 조심을 할 텐데 한국은 내가 이제 힘 있는 사람이 그런 거죠. 전과자인데 힘이 있는 사람 되고 난 뒤에는 그건 없었던 것처럼 하고 군림하려고 하는 게 문제잖아요. 오히려 그거 자체를 자기가 계속 반성하면서 인생을 살면 좋은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런 좋은 사람 못 봤기 때문에 또 그런 좋은 모델이 주변에 많으면 사람들이 전과가 뭐가 문제야 이렇게 얘기할 텐데 그런 전례를 잘 못 보니까 그런 반응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가 그렇게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되냐 이렇게 항변할 게 아니라 그냥 제가 볼 때는 좋은 삶을 본인이 계속 사시면은 자연스럽게 바뀔 텐데 그렇게 말하는 분위기가 사라지지 않는 거는 결국 그런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어찌 정도 그런 장치는 그래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후보님들에게 이것은 선거법에 의하여 당신의 전과를 공개하도록 해놨다. 그러니까. 법이 왜 그렇게까지 해놓았겠느냐 그것을 한번
돌아봐 주시길 바란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사실 굉장히 이렇게 오픈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억울하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계속 얘기를 하세요. 억울이요? 네. 근데 뭐 그런 얘기 했잖아요. 가령 뭐 내가 영화 감독 출신인데 이 사람이 문화체육부 장관이 됐어. 그러면 사실 이 사람이 영화 감독이었던 과거에 대해 사람들이 몰라야 될까? 그렇죠. 그건 아니죠.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냥 공적인 결정을 내리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떤 삶의 경로를 밟아왔는지, 그러니까 개인의 사생활을 파헤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공적인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과거의 정보들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사청문회도 하고 뭘 하는 건데, 뭐 그러면 사실 제가 뭐 기초의원들도 나중에 당선되고 나면 다 인사청문회 해야죠.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스스로 소명하고 뭐 이런 그런 과정들이 저는, 그러니까 이거를 개인에 대한 인권 침해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공적인 결정을 그만큼 이제 뭐 모든 결정에는 책임감이 따라야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따른 책임감으로 해석하는 게 바르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문제는 그렇게 함에도 안 걸러진 게 더 문제인 거고 어쨌든. 맞아요. 그리고 공당 얘기 또 나와서 드리는 말씀인데 굉장히 이번 선거에서 또 그 광역지자체장 후보님을 이제 우리가 맞이할 때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심지어 다른 지역구에서 출마를 선언하셨던 분이 일주일 만에 모시고 오는 사태가 벌어졌고 그분이 당선도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또 이 정당의 역할이 무엇인가 이곳은 게다가 같은 당에서 다른 후보님들은 계속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었어요. 자기 신의 커리어와 지역 안에서. 왜냐하면 도지사가 될 걸 목표로 하셨기 때문에 지역 안에서 지역 의제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셨고 지역의 일도 많이 하셨고 이랬던 상황인데 갑자기 이제 뭐 광역지자 대선 이후에 치러진 선거에서 대선의 연장선상에서 봐야 되고 대선급의 뭔가 그런 인물들이 내려와야 되고 이런 과정 속에서 갑자기 지역 주민들은 후보자 본인도 얘기를 하세요. 갑자기 지역에 온 저를 믿고 신뢰해 주신 도민들에게 어떻게 보답을 할지 고민이 많다. 이게 당선 소감을 얘기하실 정도로. 근데 이거는 사실은 정당에서의 역할이 되게 컸잖아요. 이런 공천 과정들은. 그래서 이거는 또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지 되게 고민이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참 난감한 문제긴 한데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정당도 정치 조직이다 보니까 결국 이제 그 뭐 대선 이후에 영향도 크게 받는 거고.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그런 판단은 저는 들긴 해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정당이 정말 자기 책임성을 가지고 하면 해당 후보자가 누구인지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그 정당이 어떤 정책적인 노선을 가지고 있는지 굉장히 중요할 텐데 한국은 사실은 정당의 기능은 굉장히 약화된 상태에서 사람만 전력 공천을 하니까 문제가 저는 발생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지역에서 스킨십을 가지고 유권자들과 해왔던 사람이더라도 어떤 정치적인 판단 때문에 전략 공천을 하게 되면 결국 밀릴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고 그러면 그랬을 때 그럼 그 당이 이 사람을 밀려내고 된 만큼의 뭔가 그럼 지역적인 정책을 가지고 뭔가 추진을 할 거냐 했을 때 그런 기대치가 충족되면 사실은 저는 그런 전략 공천은 왜냐하면 어쨌든 뭐 선거라고 하는 건 어쨌든 그런 정치적인 고려가 없을 수가 없잖아요. 필요할 텐데 문제 그런 것에 대한 연속성과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구조를 못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은. 그래서 저는 사실 한국의 민주주의가 되게 지금 계속 뭔가 지체되고 있는 이 중에는 어쨌든 정당들의 문제도 되게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정당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냥 문제 생기면 이름만 바꾸고 똑같은 형태로 운영되는 정당들의 문제가 되게 심각한 게 아닐까. 그래서 사실 그거는 그래서 좀 면에서는 뭐 이게 뭐 정치 시스템 바꾸는 문제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진짜 좀 제대로 된 정당 조직을 운영하는 과정 같은 것들을 꼭 문제 생기면 혁신이 만들고 문제 생기면 비대위 만들어 가지고 마치 엄청나게 노력하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좀 아래로부터 정당을 하나 차곡차곡 쌓아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뭐냐면 그러니까 가령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내에도 그런 사람들이 좀 있어야 그런 사람들이 지지를 받아야 돼. 그런 사람들이 대의원 되고 차근차근 올라가서 가령 뭐 당의 사무총장이 되고 그래서 진짜 이게 진짜 수도권만의 운영이 아니라 뭐 우리는 서울시장 몰빵한다 이런 식이 아니라 진짜 좀 이렇게 지역을 안배해서 당을 운영할 수 있는 뭔가 그런 정당이 나와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사실 한국 중앙당 빼면 다 지역당은 다 그냥 그런 거잖아요. 보면 별로 역할도 없고 좀 이제 그런 것들이 같이 연계돼야지만 역할이 좀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지역당도 좀 당답게 운영이 되고 거기서 좀 이렇게 성장한 정치인들이 좀 등장하고 해야지만 저는 좀 바뀌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장기적 과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또 한국 정치는 워낙 스펙타클해서 또 맞아요. 갑자기 어느 순간에 갑자기 뭐 제도가 네, 바뀌어가지고 네. 막 그렇게 될 수도 있기 그렇죠. 때문에 저희가 예전에 뭐 노무현 대통령 할 때 그렇게 될 거라고 예상 못했던 것처럼 한 순간에 뭐 할 수도 있겠죠. 물론 뭐 그게 좋은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네. 정당 역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짚자면은 사실은 충북에서는 이런 걸 잘 못 느꼈는데 저는 고향이 경상도예요. 경상도는 국민의힘이 압도적으로 지지를 받고 있고 정당을 이제 공천을 받은 후보님과 그 후보님이 당연히 1위를 차지하십니다. 그럼 2위는 누구냐? 뭐 민주당 후보님이냐? 뭐 제3의 정당의 후보님이냐? 아니에요. 무소속 무소속이죠. 후보님이에요. 그 경선에서 밀리. 경선이면 차라리 다행인데 게다가 그냥 경선을 밀리. 나갔으면은 네. 경선에 승복으로 해야 되는 그 룰이 있어서 네. 못 나오시죠. 근데 뭔가 자기가 느끼기에는 바닥 민심은 자기를 더 지지를 하는데 정당 차원에서는 다른 후보님을 결정했다는 거에 대해서 승복을 할 수 없는 후보님들이 무소속으로 나오세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나왔을 때 공천을 받은 사람이 그 뭔가 승리라는 말이 좀 이상한데 하여튼간에 당선이 되면은 뭔가 그래도 공천을 좀 했구나 이렇게 했는데 역할을 했구나 하는데 무소속 후보님들이 당선되죠. 당선되는 경우가 있어요. 많아요. 종종. 일단 이번에도 있을 거예요. 좀 있어요. 이번에도 많아요. 네, 심지어 경상도 쪽이랑 전라도 쪽에는 또 있을 거예요. 이런 거는 사실 정당이 민심을 제대로 모르는 하나의 지표로도 하나 쓰이기 때문에 이것도 참 어떻게 봐야 할까. 근데 뭐 저는 고민이 그것도 됩니다. 약간 고민 지점은 그렇게 되신 분들 중에 또 제법 많은 비율이 문제를 맞습니다. 문제를 일으켜서 공천을 못 받은 거죠. 근데 어쨌든 지역 자기가 그 문제를 일으키는 이유가 그냥 일으키겠습니까? 다 지역에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쪽에 관계망이 있었던 건데 그런 관계망들이 이제 다시 나와라. 당선으로. 그리고 또 제가 볼 때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사실은 그렇게 무소속 당선되는 사람들이 다시 들어가요. 그게 제일 문제예요. 제가 볼 때 그게 제일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이죠. 뭐 이준수 당대표가 무소속 분들 당선돼도 돌아올 수 없게 하겠다라고 하시는데 네. 결과는 좀 그것도- 지켜봐야겠죠. 그것도 제가 볼 때는 뭐 결국 봐야 하는 문제인 거죠. 왜냐면 그것도 정치인 고려의 문제 같아서. 그래서 사실 그러니까 이제 갈수록 정당이 되게 쓸모없는 조직이 되는 거죠. 어차피 뭐 내가 당선돼서 다시 금이 환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돼버리면 이게 사실 정당이 뭔가 이 중간에서의 중에 그런 장치로서의 기능을 하나도 못하는 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또 제가 볼 때 그게 또 뭐가 있냐면 이렇게 되면 너무 또 커지긴 하지만 정당법의 문제도 있어요. 그럼 아싸리 그런 사람들이 자기 지역 기반에서 새로운 정당을 만들면 되는데 이 사람들도 왜 돌아가냐면 결국은 뭐냐면 그 정당으로 들어가야 자기가 계속 해먹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당법이 바뀌어서 중앙당 구조만 없애도 제가 볼 때는 또 다른 뭔가 해결책이 생길 텐데 한국은 다 중앙당만 허용하는 구조고 정당 자체를 만드는 거 되게 어렵게 만드는 구조를 해놓으니까 다시 다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 사람들 마음에는 다 그놈들끼리 해먹는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져 있는 거죠. 사실 되게 일본 옆 나라 일본만 봐도 거기 중앙당 선거 보면은 너무 안 바뀌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지역 선거들이 결과가 지역 정당에서 한 5개 당, 6개 당 이렇게 이름 등장할 때마다 저는 깜짝 놀라요. 진짜 일본은 대체 어떤 구조로 정치가 흘러가는 것인가. 지역 선거가 저렇게 다양한 당이 있는데 왜 맨날 중앙은 저렇게 양대 정당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인가 이런 의문이 드는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거기서 놀란 지점은 지역 선거에서 정당이 막 4개, 5개가 이름이 올라간다는 거가 너무 맞아요. 놀라운 지점인 거죠. 큰 차이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또 조합이 가능해요. 가령 뭐 스페인 같은 경우에 포데모스 이런 정당이 예전에 막 3당 떠올랐는데 사실 지방선거에서 지금도 바르셀로나는 그러니까 이게 포데모스 정당이 아니라 포데모스에서 기반한 일종의 이제 지역 정치 조직들의 연합체. 바르셀로나에 꼭 이런 조직들이 지금 시장을 배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다양한 조합이 가능한 거죠. 근데 우리는 마치 정당이 많으면 옛날에 파벌싸움한 이런 약간 또 부정적인 역사관 해놓으니까 이제 정당 수를 줄여놨는데 근데 이게 사실 저는 전국 5개 시군의 시도에서 1000명 이상씩 당원을 해야지만 되고 중앙당은 반드시 서울에 있어요. 이 전 세계 유리 찾아봐도 이런 정당법은 제가 찾기 힘들어요. 이런 식의 강제조항으로 서울에 중앙당을 안 두면 정당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그런 정치 조직을 강조하는 건 거의 없거든요. 되게 웃기네요. 그러면 국회 세종으로 다 오면 만약에 온다면 정당법도 바꿔야 되는 세종으로. 세종으로.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기는 거죠. 이것도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새로운 정치적으로 못 만들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거 때도 보면, 그러니까 뭐 지금 어쨌든 이번 선거 때 보면 뭐 민주노총 지지 단위로 이렇게 뭐 이렇게 한 선거구에 진보 정당 후보 다 한 명씩 했지만, 저는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이렇게 묶어서 아예 새로운 정치적인 만들어서 지역별로 뭐 옥천은 예전에 했던 옥천당 만들어서 쭉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같이 힘을 내보고 뭐 이런 것도 가능할 텐데 우리는 다 막아 놓으니까 결국은 다른 수가 별로 없는 거죠. 그럼 결국은 뭐 양당 이렇게 딱 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부패 구조가 일정 정도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사람은 걸러지지도 않고 또 문제가 있던 사람은 다시 돌아오고 뭐 이렇게 되는 구조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투표율이 자꾸 낮아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것도 언론이 좀 반성해야 될 문제인데, 양당을 그렇게 조명을 해 줄 만큼 양당이 지금 잘하고 있지 않은데 이럴 때는 조명을 안 하는 것도 방법일 텐데 정말 아쉽습니다. 거기서는 안타깝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유권자들의 알 권리를 보장해줘야 예. 되는데 왜냐 정당수가 많긴 하거든요. 한 30이 넘으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거죠. 원외 정당 많은데 그럼 원외 정당 똑같은 비중을 해줄 거냐. 뭐 그렇게 형식적인 묘되긴 한데 전 뭐 그건 진짜 몰라서 묻는 질문이냐. 그게 지금 어쨌든 정당으로 활동하고 있는 조직은 뻔히 있는데. 그러니까 그 기준을 조금 명확하게 둘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명확하게 두고 활동을 하는 정당이 만약 국회의원이 없다, 배출을 못했다라도 저는 그 활동비를 국고 보조에서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근데 대선 때마다 우리가 놀라죠. 우리나라 이렇게 많은 정당이 있었구나. 이렇게 많은 정당에서 많은 후보님들이 대선 후보로 나오는구나를 아는데, 사실은 그 많은 정당의 국가 예산을 다 투입을 해주는 게 맞느냐를 두고도 약간 의문인데, 저는 만약에 이 거대 양당으로 가는 시스템을 깨지 못할 바에는 전 다 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안 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 주는 것도? 다 안 주는 것도? 그렇구나. 양당에서 난리가 나겠네요. 그러니까 왜냐면 사실 그 주는 게 정당 정치 활성화인데 사실 딱히 의미가 없거든요. 지금은 또 원내에서 중심을 줘서. 그러니까 이게 다시 보면 의원들은 되게 좋아요. 왜냐면 분당하게 되게 좋거든요. 선거 전에 분당하면 의원 수만큼 지원금을 받으니까. 그렇네요. 그러니까 의원들만 있으면 얼마든지 당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당선자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정당이 가지는 파워가 너무 그러니까, 달라서. 근데 당선이 못 될지언정 계속 좋은 그 공약들이나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들을 얘기하는 정당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 줘야 된다. 차라리 이럴 거면 다 줘야 된다. 다 주지 말아야 된다네요. 아니면 저는 뭐 꼭 주지 말아야 된다는 아닌데 어쨌든 현재와 같은 배분 방식으로는 저는 뭐 큰 의미가 없다. 주는 게 오히려 국고 낭비다. 약간 세금 낭비에 가깝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열띠게 이야기를 해주시다 보니 거의 1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저희가 1회 특집이었는데요. 2회가 되었습니다. 와. 할 얘기 많아. 네. 그래서 다음 주에도 또 뷰포인트와 우리의 이유에서 이야기를 계속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네. 다음 주에는 더 디테일한 이야기들을 하시는 건가요? 다음 주에는 저희 옥천군 얘기를 좀 더 디테일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좋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방송 마무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합쳐서 뭐 같이 방송해 보셨는데 오늘 저- 이야기만 1시간 했어요. 계속 같이 할까요? 아니,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어저께 그 큐시트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큐시트를 받았는데 토크 1에서 제가 봤을 때는 토크 1에 그 해야 될 이야기가 4개나 있었어요. 지방선거 결과 어떻게 보셨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전국적인 현황, 세 번째가 뭐 도지사 선거, 네 번째가 교육감 선거 비하인드인데, 제가 이 두 줄 딱 끊고 여기서 이제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예감을 했죠. 네. 딱 그 예감이 적중했습니다. 그러게요. 제가 선거 결과는 못 맞춰도 이런 거는 잘 맞춥니다. 네. 아유, 우리 PD가 다 되셨네요. 저희 PD 세상에. 방송국으로 오시면 어떨까요? 세상에. 영음하시는 영업, 세상에. 네, 영입을 해봅니다. 여튼 저 혼자 맨날 떠들다가 쿵짝 잘 맞춰가지고 너무 저 재밌었습니다. 혼자 저도요. 떠들자뇨. 저도 말을 하긴 했는데. 이예수 PD는 여러분 자기 말을 다 걷어낼 때가 많아요. 저희 아. 뷰포인트에서. 그래서 지금 방송 이만 들으면 또 걷어낼지 몰라요. 세상에 걷어내. 이 편집권이 편집권이 무섭습니다. 무섭습니다. 그렇지만 말은 계속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ESPD님 별로 말씀 안 하셨어요. 너무 재밌게 보고 있었습니다. 관전 포인트? 직관. 네. 네. 여튼 그럼 저희는 아니 말씀하세요. 저는 재밌었는데 들으시는 분들 좀 피로하실까봐 좀 걱정이 되지만 견뎌내시라. 그럼요. 아니 이런 것도 그냥 필요하면 견뎌내는 것도 방법입니다. 네, 그럼 저희 노래 하나 마지막으로 듣고 네, 끝내면 오늘 되겠죠. 특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노래는 제가 골랐습니다. 네.
세븐틴의 같이 가요 들으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특집 때 또 만나요. 또 만나요. 안녕. 안녕.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은 줄어들고 하고픈 얘기들은 늘어나고 각자의 고민을 꺼내고서 나이를 하나둘씩 세어가는 우리들은 나를 꺼내어 보는 시간의 벽에 부딪혀 자나깨나 용기가 넘쳤던 우리 어두워 너무도 어두워 꺼내볼래 마음에 낙심만을 흔들리는 낙심만이 답답해도 우리 함께라면 다 알지 못해도 다 알 수 있어요 내 뜻대로 안 되는 하루하루가 안개처럼 흐릿하지만 수많은 길이 내 앞에 있어 세상이 반대로 돌아가더라도 우린 절대 길을 잃지 않고 똑바로 걸어갈 거예요 같이 가요 똑같은 오전과 똑같은 노을 지는 하루가 예쁘지만 쳇바퀴를 도는 기분이 들어 보기 좋은 청춘이라니 뜸을 알게 앞으로도 걸어가기 좋게 아무리 뭐들 못해라는 생각을 또 해보지만 그게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 너무도 어두워 꺼내볼래 마음의 낙심반을 흔들리는 낙심반 답답해도 우리 함께라면 다 알지 못해도 다 알 수 있어요 내 뜻대로 안 되는 하루하루가 안개처럼 흐릿하지만 수많은 길이 내 앞에 있어 세상이 반대로 돌아가더라도 우린 절대 길을 잃지 않고 똑바로 걸어갈 거예요 같이 가요 지나치는 이름 모를 사람들처럼 의미 없게 지금 우리가 잊혀진다면 쓸쓸할 것 같아 내 속에 그 어느 날 숨차게 지나가는 내일의 그 어느 날 세상이 반대로 돌아갈지라도 내 뜻대로